서울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빛 아래 한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고 있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빛은 참석자들의 값비싼 보석과 의상을 더욱 눈부시게 만들었고, 최고급 샴페인이 흐르는 소리와 우아한 클래식 선율이 공간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함의 중심에는 한성그룹의 젊은 CEO 강도진이 서 있었는데, 그는 흠잡을 데 없는 맞춤 슈트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자리에 가장 어울려야 할 그의 약혼녀 윤세연은 그 중심에서 철저히 배제된 채 홀로 샴페인 잔을 들고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윤세연은 화려하지 않지만 기품이 넘치는 짙은 네이비색 드레스를 입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연회장 중앙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5년 동안 강도진의 그림자가 되어 그를 지금의 위치까지 끌어올린 장본인이었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강도진의 곁에는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매혹적인 자태를 뽐내는 비서실장 최미라가 보란 듯이 팔짱을 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묘하게 엇갈리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강도진은 그 시선들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 최미라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거만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강도진이 주요 투자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한올로 임원이 윤세연을 발견하고는 반가운 기색으로 다가오려 하자 강도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임원의 시선을 가로막으며 일부러 최미라를 더 가까이 끌어당겨 큰 소리로 그녀의 노고를 치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선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약혼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겠다는 명백한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윤세연은 그 모욕적인 장면을 지켜보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고 오히려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서늘한 미소를 띠며 조용히 샴페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패배나 슬픔의 표시가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해온 결단을 실행하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윤세연은 강도진이라는 남자를 사랑해서 헌신했던 과거의 자신과 작별을 고한 지 이미 오래였으며 지금 그녀의 눈에 비친 강도진은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실패한 비즈니스 모델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설계한 전략과 인맥 없이는 강도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지금 그의 오만함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서 있는지를 냉철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래성의 밑바닥을 지탱하던 마지막 돌 하나를 빼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미라는 강도진이 잠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린 틈을 타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윤세연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윤세연의 드레스를 훑어보며 너무 고루하고 재미없다는 식의 비아냥거림을 쏟아냈고 강도진이 왜 자신을 선택했는지 알 것 같지 않냐며 도발했습니다. 최미라의 목소리에는 천박한 우월감이 묻어 있었지만 윤세연은 그 도발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윤세연에게 있어 최미라는 질투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그저 강도진의 몰락을 가속화할 바이러스 같은 존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윤세연이 최미라의 도발을 무시하고 자리를 뜨려 하자 어느새 다가온 강도진이 윤세연의 앞을 가로막으며 거친 목소리로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좋은 날에 왜 그렇게 죽상을 하고 분위기를 망치냐며 최미라처럼 좀 더 사교적이고 밝게 행동할 수 없느냐고 다그쳤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지만 강도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약혼녀를 깎아내리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윤세연은 그 순간
강도진의 눈동자에서 일말의 미안함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제야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찌꺼기까지 깨끗하게 소각해버렸습니다. 그녀는 강도진에게 짧고 정중한 목례를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연회장을 빠져나왔고,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치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세연은 대기하고 있던 기사가 아닌 자신이 직접 차를 몰고 곧장 한성그룹 본사 사옥으로 향했습니다. 모두가 파티에 참석하느라 텅 비어버린 거대한 빌딩은 정막 속에 잠겨 있었고, 그녀의 구두굽 소리만이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 바로 아래에 위치한 전략기획실로 향했고, 그곳은 지난 5년간 그녀가 밤을 지새우며 한성그룹의 심장을 뛰게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전략기획실에 들어선 윤세연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개인 서버에 접속하여 오직 그녀만이 접근 권한을 가진 비밀 폴더들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강도진이 천재 경영인이라는 찬사를 듣게 만들었던 모든 MA 전략, 위기 관리 매뉴얼, 그리고 정관계 로비스트들의 리스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도진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있겠지만, 실상은 윤세연이 밤마다 수정을 거듭하며 만들어낸 완벽한 대본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손놀림으로 삭제 명령어를 입력했고, 화면 위에 진행바가 차오르는 것을 지켜보며 자신의 청춘과 열정이 디지털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단순한 삭제가 아니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데이터를 덮어쓰는 와이핑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윤세연은 책상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적인 물건은 거의 없었지만 그녀가 남겨야 할 것은 명확했기에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미리 작성해둔 사직서와 함께 위약금 없이 약혼을 파기한다는 법적 합의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강도진의 인감도장을 관리하던 권한을 이용해 이미 필요한 날인을 마친 상태였고, 이제 이 서류는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봉투 겉면에 강도진의 이름을 정갈한 필체로 적어 책상 정중앙에 올려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세연은 왼손 약지에 끼워져 있던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를 천천히 빼내어 사직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성이 책상 유리에 부딪히며 나는 소리는 그녀와 한성그룹, 그리고 강도진과의 인연이 끊어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반지가 빠져나간 손가락에는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그 자국마저 곧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났음을 확인한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걸려있던 재킷을 챙겨 입고 한때 자신의 전장이자 집이었던 사무실을 한번 둘러본 뒤 미련 없이 조명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사무실을 뒤로하고 엘리베이터에 오른 윤세연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화 있었지만 모두 무시하고 그녀는 미리 설정해둔 초기화 버튼을 눌러 휴대전화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했습니다. 이제 강도진이 그녀를 찾으려 해도 그녀와 연결될 수 있는 모든 회선은 끊어졌으며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단서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한 그녀는 자신의 개인 소유 차량에 시동을 걸었고 엔진의 진동이 손끝을 타고 전해지자 비로소 자유라는 단어가 실감나게 다가왔습니다. 윤세연의 차가 한성그룹 본사를 빠져나가 서울의 야경 속으로 사라질 무렵 파티장에서는 여전히 강도진이 승리감에 취해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건배사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등 뒤에서 거대한 댐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옆에 있는 최미라와 눈을 맞추며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그가 술에서 깨어나 텅 빈 사무실과 책상 위에 놓인 반지를 발견했을 때, 그리고 그가 당연하게 여기던 모든 시스템이 멈춰섰을 때, 비로소 진정한 지옥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윤세연이 그의 손이 닿지 않는 아주 먼 곳으로 떠나버린 후일 것입니다. 강도진은 지끈거리는 두통과 함께 눈을 떴고 호텔 스위트룸의 커다란 창을 통해 쏟아지는 아침 햇살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옆자리에는 최미라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지만 그는 그녀를 깨우는 대신 습관적으로 협탁 위에 휴대전화를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당연히 와 있을 것이라 예상했던 윤세연의 사과, 문자나 부재중 전화는 단 한 통도 없었고 화면은 기분 나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강도진은 입꼬리를 비틀며 코웃음을 쳤고 윤세연이 고작 하룻밤의 잠적으로 자신의 관심을 끌어보려는 얄팍한 수를 쓰고 있다고 확신하며 욕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을 맞으며 출근하면 그녀가 언제나처럼 커피를 타놓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멋대로 상상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에 도착한 강도진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비서실 직원들은 평소와 달리 어딘가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가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엘리베이터 앞까지 마중 나와 그날의 일정과 주요 이슈를 브리핑하던 윤세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도진은 그녀가 아직도 시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거칠게 발걸음을 옮겨 자신의 집무실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향긋한 커피 향이나 정돈된 서류가 아닌 주인 잃은 책상 위에 놓인 서늘한 정적과 싸늘한 공기뿐이었습니다. 강도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윤세연이 사용하던 집무실 내의 작은 보조 책상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덩그러니 놓인 서류 봉투와 반짝이는 물체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확인해 보니 그것은 어제까지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약혼 반지와 간결하게 작성된 사직서, 그리고 파혼 합의서였습니다. 강도진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고 윤세연이 감히 자신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서류를 대수롭지 않게 책상 구석으로 던져버리며 며칠 못 가서 그녀가 제 발로 기어들어와 무릎을 꿇고 빌 것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그저 연인 사이의 흔한 사랑, 싸움의 연장선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예정된 임원회의 준비를 위해 강도진은 인터폰을 눌러 최미라를 호출했고 그녀는 허둥지둥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강도진은 윤세연이 항상 미리 준비해 두었던 이번 분기 인수 합병 관련 최종 분석 보고서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지만 최미라는 당황한 표정으로 눈만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비서실장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으며 그동안 모든 중요 업무는 윤세연이 전담해 왔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도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최미라는 급히 공용 서버를 뒤지기 시작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그러나 최미라가 접속한 전략기획실의 메인 서버 폴더는 마치 포맷이라도 한 것처럼 텅 비어 있었고 그 어디에서도 필요한 파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황한 최미라가 식은땀을 흘리며 전산팀에 연락을 취하는 동안 강도진은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직접 키보드를 두드리며 윤세연의 개인 폴더에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접근 권한이 없거나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붉은색 경고 메시지만 반복해서 떴고, 그제야 강도진의 등줄기에 서늘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윤세연이 단순히 몸만 떠난 것이 아니라 회사의 두뇌에 해당하는 핵심 데이터를 모조리 삭제하고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강도진은 제대로 된 자료 하나 없이 맨몸으로 임원회의에 참석해야 했고, 이는 그가 CEO 자리에 오른 이후 처음 겪는 굴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억에 의존해 대충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구체적인 수치와 예상 리스크를 묻는 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동안 그가 회의에서 보여주었던 날카로운 통찰력과 완벽한 답변들은 모두 윤세연이 사전에 작성해준 스크립트 덕분이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내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 임원들은 서로 의심스러운 눈빛을 교환하며 강도진의 역량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를 엉망으로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온 강도진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주저앉았고, 최미라는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한 채 그에게 다가와 애교 섞인 목소리로 위로하려 들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직원들이 실수를 한 것뿐이라며 강도진의 어깨를 주물렀지만, 지금 강도진에게 필요한 것은 얄팍한 스킨십이 아니라 당면한 위기를 해결할 명확한 솔루션이었습니다. 강도진은 짜증 섞인 손짓으로 최미라를 밀쳐냈고, 그녀가 업무적으로는 윤세연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최미라의 예쁜 얼굴조차 지금 이 순간에는 그저 무능력함의 증거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강도진의 개인 휴대전화가 울렸고, 발신자는 그룹의 가장 중요한 해외 파트너인 윌리엄스 회장이었습니다. 강도진은 가래를 다듬고 짐짓 여유로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지만, 수화기 너머의 상대방은 다짜고짜 윤세연 이사가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강도진이 그녀가 잠시 휴가 중이라고 둘러대자 윌리엄스 회장은 오늘까지 보내주기로 약속했던 계약 수정안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윤세연이 모든 일정을 조율하고 약속을 관리해왔기에 강도진은 그런 약속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고, 결국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통화가 끊기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강도진은 자존심을 굽히고 윤세연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연락처 목록을 열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회사로 복귀하라고 소리칠 작정이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결번이거나 없는 번호라는 기계적인 안내 음성만이 흘러나왔습니다. 몇 번을 다시 확인하고 전화를 걸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고, 메신저 프로필조차 알 수 없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강도진은 그제야 책상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사직서와 반지를 다시 바라보았고, 윤세연이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끊어냈다는 사실에 손이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별 통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화려한 야경은 어제와 다름없이 빛나고 있었지만 강도진이 느끼는 감정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하루 만에 회사의 업무 시스템은 마비 직전까지 갔고, 그는 자신이 앉아있는 CEO라는 자리가 윤세연이라는 지지대 없이는 얼마나 위태로운 곳인지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윤세연이 남기고 간 반지를 만지작거렸지만, 차가운 금속은 더 이상 아무런 온기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빈자리는 단순히 사람 하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세계를 지탱하던 중력이 사라진 것과 같은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윤세연이 떠난 지 정확히 한 달이 지났지만 한성그룹 본사의 공기는 마치 시베리아 벌판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춥고 황량하기만 했습니다. 매일 아침 활기차게 돌아가던 회사의 톱니바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녹이 슬어 삐걱거리는 소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언론에서는 한성그룹의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에는 불안감이 역력했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임원들은 강도진의 눈을 피하며 수군거리기에 바빴습니다. 강도진은 이 모든 혼란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책상 위에 쌓여만 가는 결제 서류들은 그의 낙관론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룹의 사활이 걸린 차세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해외 수주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윤세연이 지난 2년간 공을 들여 기초를 닦아놓은 사업으로 계약 성사가 거의 확실시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협상 테이블에 윤세연 대신 강도진과 최미라가 앉게 되면서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상대 측 협상단은 기술적인 세부 사항과 법적 리스크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지만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강도진은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통역을 맡은 최미라조차 전문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엉뚱한 말을 전하며 협상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놓았습니다. 결국 상대 측 수석 대표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으며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며칠 뒤 계약 파기라는 최악의 통보를 해왔습니다. 강도진은 분노에 차서 상대방을 비난했지만 돌아온 것은 한성그룹의 준비 부족과 비전문성을 지적하는 공식 서한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강도진은 자신이 그동안 누려왔던 성공이 온전히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음을 뼈아프게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세연은 단순히 일정을 조율하는 비서가 아니라 강도진이라는 브랜드를 완벽하게 포장하고 판매해온 최고의 마케터이자 전략가였던 것입니다. 그녀가 사라지자 강도진은 그저 값비싼 슈트를 입은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온 강도진은 화를 참지 못하고 책상 위에 명패를 집어던졌고 육중한 크리스털 명패는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최미라가 깜짝 놀라 달려와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강도진의 눈에 비친 그녀는 더 이상 사랑스러운 연인이 아닌 짐덩어리였습니다. 최미라는 분위기를 전환해보려 오늘 저녁에 있을 명품 브랜드 런칭 파티 이야기를 꺼냈지만 회사가 망해가는 마당에 파티 타령이나 하는 그녀의 빈 껍데기 같은 뇌 구조에 강도진은 기가 질려버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윤세연의 차분하고 지적인 목소리와 위기 상황일수록 빛을 발하던 그녀의 냉철한 판단력을 사무치게 그리워했습니다. 강도진은 지끈거리는 머리를 감싸쥐며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에 윤세연의 행방을 찾으라고 지시했던 흥신소 직원을 호출했습니다. 그는 윤세연이 단순히 화가 나서 잠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골탕 먹이기 위해 어딘가 숨어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검은색 점퍼 차림의 남자가 집무실로 들어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밀었고 강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낚아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강도진의 기대는 무참히 짓밟였고 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윤세연은 한 달 전 사직서를 낸 당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 기록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착지가 어디인지 그 후의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출국 직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의 아파트와 주식, 심지어 타던 자동차까지 모두 금매로 처분하여 현금화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조차 해외의 유령 계좌를 거쳐 세탁되었기에 자금의 흐름을 쫓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증발해 버린 것입니다. 강도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흥신소 직원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지만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바닥에서 사람 하나 찾는 게 이렇게 어려울 리 없다며 윽박지르는 강도진에게 직원은 윤세연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밀하게 신분을 세탁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윤세연이 우발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강도진과의 이별을 준비하고 계획해왔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강도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윤세연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미소가 싫은 작별을 위한 카운트다운이었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그날 밤 강도진은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윤세연이 살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떠났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기에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익숙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그는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를 탔고 수없이 눌렀던 그녀의 집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러댔습니다. 하지만 인터폰 화면에 나타난 것은 윤세연의 얼굴이 아니라 낯선 중년 남성의 짜증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남자는 누구냐고 소리치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했고 강도진은 그제야 주인을 잃은 현관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주저앉은 강도진은 차가운 바닥의 냉기를 느끼며 윤세연의 이름을 나직이 불러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센서등이 꺼지는 적막함 뿐이었습니다. 과거에 그가 회사 일로 힘들 때마다 이곳에 찾아오면 윤세연은 언제나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그의 푸념을 밤새 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권리인 줄 알았고 그녀의 헌신을 공기처럼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공기가 사라지자 강도진은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졌고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상실감에 휩싸여 오열했습니다. 다음 날 회사로 복귀한 강도진은 더욱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의 사소한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냈고 결제, 서류의 띄어쓰기 하나까지 트집을 잡으며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최미라는 그런 강도진의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고 어떻게든 그의 기분을 풀어주려 노력했지만 역효과만 날 뿐이었습니다. 강도진은 최미라가 결제를 받으러 올 때마다 그녀의 무능함을 지적하며 모욕을 주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들의 관계는 성공이라는 배경이 사라지자 금세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내부 감사팀에서 조심스럽게 강도진에게 면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최근 회계장부에서 설명되지 않는 자금 흐름이 포착되었고 그 규모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보고였습니다. 강도진은 골치 아픈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감사팀장은 이것이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외부 세력과 연계된 조직적인 자금 유출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강도진은 문득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고 감사팀장이 내민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 리스트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의 끝자락에서 나측은 유령 회사의 이름을 발견하고 멈칫했습니다. 그 유령 회사는 최미라가 입사하기 전 근무했던 마케팅 대행사의 자회사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강도진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사팀장에게 비밀리에 최미라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개인 통신 기록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믿었던, 아니, 믿고 싶었던 최미라조차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면 그는 정말로 벼랑 끝에 몰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차라리 모든 것이 거짓이기를, 그래서 자신의 멍청함을 탓할 수 있기를 바라는 모순적인 마음도 들었습니다. 강도진이 내부의 적을 의심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사이 한성그룹을 둘러싼 외부 환경은 더욱 가혹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경쟁사들은 한성그룹의 위기를 틈타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시장 점유율을 잠식해 들어왔고, 채권단은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하며 상환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글로벌 투자 회사인 RS 캐피탈이 한성그룹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증권가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RS 캐피탈은 경영권 분쟁이 있는 기업을 사냥하여 해체하거나 매각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기업 사냥꾼이었습니다. 강도진은 사면 초과에 몰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고, 임원들은 강도진에게 명확한 해결책을 요구하며 그를 압박했습니다. 강도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횡설수설했지만 임원들의 눈빛은 이미 그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는 듯 차가웠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아닌 총무팀장이 다급하게 들어와 강도진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쪽지에는 RS 캐피탈의 아시아 지부장이 내일 오전 한성그룹 본사를 방문하여 적대적 MA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도진은 쪽지를 구겨쥐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윤세연이 떠난 지 불과 한 달 만에 그의 왕국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외부의 적에게 유린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어딘가에 있을 윤세연을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있었다면, 그녀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수를 썼을까? 그는 그녀의 부재가 단순히 업무 공백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가 사라진 것임을 뒤늦게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나침반과 키를 잃어버린 선장. 그것이 바로 지금의 강도진이었습니다. 감사팀장이 떨리는 손으로 내민 최종 보고서에는 강도진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추악한 진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최미라는 단순히 법인카드를 남용하거나 푼돈을 횡령한 수준이 아니라 경쟁사인 태산그룹의 사주를 받고 의도적으로 한성그룹에 접근한 산업 스파이였습니다. 그녀는 강도진의 집무실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신제품 개발 계획안과 핵심 기술 도면을 빼돌렸고, 이를 암호화된 이메일을 통해 외부로 유출해 왔습니다. 보고서에 첨부된 유출 로그 기록은 그녀가 강도진의 품에 안겨 사랑을 속삭이던 그 순간에도 뒤로는 한성그룹의 등 뒤에 칼을 꽂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진은 배신감에 치가 떨려 말이 나오지 않았고,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최미라를 집무실로 호출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보고서 뭉치를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허공에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동안 최미라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바닥에 떨어진 사진과 로그 기록들을 확인하자마자 그녀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그녀는 고개를 들고 강도진을 비웃듯 쳐다보며 그동안 숨겨왔던 도끼를 거침없이 드러냈습니다. 최미라는 당황하거나 용서를 비는 대신 오히려 팔짱을 끼고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강도진의 어리석음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강도진 같은 온실 속의 화초가 윤세연이라는 보호막 없이 얼마나 다루기 쉬운 상대였는지 떠벌리며 자신이 흘린 몇 방울의 눈물과 아부만으로 한성그룹의 기밀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강도진의 가슴을 후벼 팠고 그는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철저하게 계산된 연극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강도진이 보안 요원들을 부르려 인터폰에 손을 뻗자 최미라는 가소롭다는 듯 웃음을 터뜨리며 마지막으로 치명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녀는 윤세연이 떠난 순간부터 한성그룹은 이미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며 강도진이 가진 능력이라고는 부모 잘 만난 운빨밖에 없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지적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쳐 그녀의 양팔을 붙잡고 끌고 나가는 순간에도 최미라는 강도진을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집무실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녀가 남기고 간 모욕적인 말들은 공기 중에 남아 강도진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최미라가 끌려나간 후 홀로 남겨진 강도진은 책상 앞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고 깊은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짜 보석을 발로 차버리고 썩은 돌멩이를 주워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윤세연은 단 한 번도 자신을 기만하거나 이용하려 한 적이 없었고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그를 지지해 주었지만 그는 그것을 구속과 간섭으로 치부했었습니다. 반면 최미라의 달콤한 거짓말에는 속수무책으로 넘어가 회사의 기둥뿌리까지 뽑아주었으니 이 모든 파국은 강도진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조차 그에게는 사치였기에 강도진은 무너져가는 회사를 수습하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최미라가 빼돌린 기술이 경쟁사로 넘어갔다면 기존의 사업 계획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했고 당장 내일 닥쳐올 RS 캐피탈과의 담판을 위해서는 새로운 협상 카드가 절실했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집무실 한쪽에 놓인 거대한 붙박이 금고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금고는 윤세연이 관리하던 것으로 평소 그녀는 그 안에 만약을 대비한 비상 계획들이 들어있다고 말하곤 했었습니다. 강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금고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지만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몇 번이나 오류음이 울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일, 회사의 창립 기념일, 심지어 최미라의 생일까지 입력해 보았지만 금고는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고민하던 그는 문득 윤세연과 처음 만났던 날짜를 떠올렸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띠릭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육중한 금고문이 열리자 강도진은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와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이나 귀금속 대신 연도별로 라벨이 붙은 10수건의 두꺼운 가죽 업무 일지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강도진은 그중 가장 최근 날짜가 적힌 일지를 꺼내 펼쳤고 그 안에는 윤세연의 단정하고 꼼꼼한 필체로 회사 경영에 관한 모든 사항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일정표가 아니라 한성그룹을 둘러싼 정재계의 복잡한 역학관계와 각 인물별 대응 매뉴얼, 그리고 잠재적 위기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처 방안이 담긴 전략 지침서였습니다. 일지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강도진의 얼굴은 점점 더 붉게 달아올랐고 그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천재적인 협상력 덕분에 성사되었다고 믿었던 대형 계약들의 이면에는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고 미리 물밑 작업을 해둔 윤세연의 치밀한 사전 공작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까다로운 이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했던 프로젝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윤세연이 뒤에서 반대파 이사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회유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강도진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든 것은 업무 내용 중간중간에 적힌 사적인 메모들이었습니다. 도진 씨가 환절기마다 편도선이 부스니 회의실 온도를 24도로 유지할 것거.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안 되니 점심 메뉴에서 자극적인 음식은 제외할 것. 넥타이를 맬 때 답답해하니 셔츠 깃은 반인치 넓은 것으로 주문할 것 같은 세심한 배려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강도진은 자신이 누려왔던 편안함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윤세연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깨닫고 오열했습니다. 그는 일지를 끌어안고 책상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그동안 억눌러 왔던 후회와 죄책감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윤세연이 자신을 위해 밤을 지새우며 이 일지를 작성하는 동안 자신은 딴 여자와 낄낄거리며 그녀를 무시하고 상처 주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윤세연은 그에게 있어 공기와 같은 존재였지만 그는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그 소중함을 깨달은 어리석은 인간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그녀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깨진 유리잔처럼 산산조각난 신뢰는 다시 붙일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절망케 했습니다. 밤이 깊어 새벽이 올 때까지 강도진은 금고 속에 있는 모든 일지를 정독하며 윤세연의 흔적을 더듬었습니다. 과거의 기록 속에서 그녀는 항상 그를 걱정하고 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미라가 입사한 이후의 기록에는 최 비서가 업무에 미숙하니 도진 씨가 불편하지 않게 내가 더블 체크할 것이라는 메모까지 적혀 있어 강도진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여자를 들인 약혼자를 원망하기는커녕 끝까지 그의 안위를 걱정하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며 아침이 다가왔지만 강도진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 퀭한 눈과 덥수룩한 수염을 한 채 페인 같은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회사의 운명을 결정지을 RS 캐피탈과의 인수합병 협상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에게는 싸울 의지도 회사를 지켜낼 자신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윤세연이 남긴 일지들은 그에게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었지만 정작 그 무기를 휘두를 수 있는 주인은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강도진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세면대로 향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전 9시 한성그룹 대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 이사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출입구 쪽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진은 상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육체를 떠난 듯 멍한 표정이었고 준비해온 자료들은 펼쳐보지도 않은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RS 캐피탈 측 수행원들이 먼저 들어와 도열했고 그 뒤를 이어 또각거리는 구두굽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강도진의 심장 박동 소리와 묘하게 겹치며 그에게 알 수 없는 긴장감과 기시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RS 캐피탈의 아시아 지부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한 핏의 화이트 슈트를 입고 냉철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아우라를 뿜어내는 여성이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선글라스를 벗고 고개를 들어 강도진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순간 강도진의 심장은 멎을 듯이 쿵 내려앉았고 그의 동공은 극도로 확장되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의 등장은 강도진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강도진의 뒤에서 그림자처럼 보좌하던 비서실장도 헌신적인 약혼녀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거대 포식자의 대리인이자 한성그룹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자로 돌아왔습니다. 윤세연은 얼어붙은 강도진을 향해 서늘하고도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RS 캐피탈 아시아 총괄 디렉터 윤세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과 무게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강도진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듯 입술을 떨며 그녀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차마 나오지 못하고 입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막에 휩싸였고 모든 이들의 시선은 윤세연에게 고정되어 움직일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회사의 진정한 주인이 귀환한 듯한 당당한 태도로 상석 맞은편 자리에 앉았고 그녀의 뒤를 따르던 수행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회의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윤세연이 입은 순백의 슈트는 회의실의 어두운 분위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고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에서는 과거 강도진을 향해 보여주었던 따뜻한 온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강도진은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아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자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칼날 같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도 못하고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윤세연은 강도진의 혼란스러운 감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매끄럽고 건조한 목소리로 회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RS 캐피탈의 아시아 지역 총괄 디렉터라고 소개하며 현재 한성그룹이 처한 재정적 위기 상황을 정확한 수치와 함께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숫자들은 한성그룹의 재무 담당 이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은밀한 부채까지 포함하고 있었고, 이는 그녀가 이미 이 회사의 모든 내부 사정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뚫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사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고, 윤세연의 압도적인 정보력 앞에서 그들은 그저 발가벗겨진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강도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윤세연의 이름을 부르며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무시뿐이었습니다. 윤세연은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서류를 넘기며 지금은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니 공적인 호칭과 예의를 갖추라고 짧고 단호하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회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강도진은 직원들과 임원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며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던 순종적인 약혼녀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무참하게 짓밟을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세연은 냉철한 분석을 통해 한성그룹의 몰락 원인을 조목조목 지적해 나갔고 그 중심에는 경영진의 무능과 도덕적 해이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최근 실패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와 최미라에 의한 기술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이것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리더십의 부재가 초래한 예견된 참사였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비판은
날카로운 메스처럼 강도진의 아픈 곳을 정확히 도려냈고 회의실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비판의 화살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도진은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으로 주먹만 꽉 쥐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갈 무렵 윤세연은 RS 캐피탈이 제시하는 인수합병 조건을 화면에 띄웠는데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전량을 인수하고 현 경영진을 전원 해임한다는 사실상의 적대적 M&A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사들은 술렁거리며 말도 안 되는 조건이라고 반발했지만 윤세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녀는 만약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성그룹은 다음 달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가 날 것이며 채권단에 의해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격분한 한원로 임원이 책상을 치며 윤세연에게 배신자라고 소리쳤지만 그녀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회사를 떠날 때 아무런 문제 없이 깨끗하게 물러났으며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것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무능한 경영진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반격에 원로 임원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고 회의실 내의 여론은 급격하게 윤세연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철저하게 이익과 생존 논리로 접근했고 이는 살기를 찾던 임원들의 본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강도진은 이 모든 상황이 악몽 같았지만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윤세연이 자신을 철저하게 타인, 아니 제거해야 할 적폐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회의 도중 잠시 휴식을 요청했고 윤세연은 잠시 시계를 보더니 10분의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모두가 회의실을 빠져나가고 단둘이 남게 되자 강도진은 비틀거리며 윤세연에게 다가가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보낸 시간이 얼만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냐며 제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물기 어린 절박함이 배어 있었지만 윤세연의 표정은 여전히 석고상처럼 차가웠습니다. 윤세연은 강도진의 애원을 듣고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자신이 잔인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녀는 강도진이 파티장에서 다른 여자와 희희낙낙하며 자신을 모욕했을 때, 그리고 회사의 기밀을 엉뚱한 여자에게 넘겨주며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었을 때의 잔인함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돌아온 이유는 복수 같은 유치한 감정 때문이 아니라 강도진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공중분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마지막 자비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비에는 강도진이라는 암적 존재를 도려낸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강도진은 그녀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고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는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지만 윤세연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도진에게 내일 오전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라고 통보하며 만약 거부한다면 RS 캐피탈은 즉시 채권 회수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세연이 등을 돌려 회의실을 나가려 하자 강도진은 마지막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매몰차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거절은 너무나 단호해서 강도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윤세연이 떠난 회의실에 홀로 남겨진 강도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그의 울음소리는 텅 빈 공간에
공허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그는 윤세연이 남기고 간 업무 일지를 읽으며 밤새 흘렸던 눈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음을 깨달았고,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잔인한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사랑과 명예, 그리고 회사의 주인이라는 지위까지 모두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실의 원인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오만과 어리석음에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회의실을 나선 윤세연은 대기하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문이 닫히자마자 긴장이 풀린 듯 벽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강도진을 대면하며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이 폭풍처럼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주먹을 꽉 쥐며 마음을 다잡았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약해지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완수해야 할 임무가 남아 있었고, 감상에 젖어 이를 그르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그녀는 다시금 냉철한 RS 캐피탈의 디렉터라는 가면을 완벽하게 뒤집었었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소문을 들은 기자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지만, 윤세연은 당황하지 않고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질문 공세 속에서도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고, 짧고 간결한 인터뷰를 통해 한성그룹의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뉴스 속보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대중들은 위기에 빠진 기업을 구하러 온 젊고 유능한 여성 리더의 등장에 환호했습니다. 반면 집무실에 틀어박혀 그 뉴스를 지켜보던 강도진은 화면 속의 윤세연이 자신이 알던 사람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음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도진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위스키병을 통째로 비우며 고통을 잊으려 몸부림쳤습니다. 술에 취할수록 윤세연에 대한 그리움과 사무치는 후회는 더욱 짙어졌고, 최미라에 대한 증오심이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는 술병을 벽에 던져 깨뜨리며 고함을 질렀지만, 아무도 없는 넓은 집에는 정막만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테라스로 나가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지만, 그 불빛들은 그를 조롱하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난간을 잡고 흐느끼며 윤세연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녀는 이제 그가 닿을 수 없는 너무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고, 한성그룹 본사에는 다시금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강도진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의 손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최종 합의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한 장수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로 향했고, 그곳에는 윤세연이 승자로서 여유로운 모습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를 윤세연에게 건넸고, 그녀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한성그룹의 주인은 강도진에서 RS 캐피탈, 아니 사실상 윤세연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자 윤세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도진에게 악수를 청했고, 그녀의 표정은 어제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강도진은 망설이다가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그 손은 너무나 차가웠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윤세연은 강도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제 짐을 내려놓고 푹 쉬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위로인지 조롱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말이었지만, 강도진은 그 말 속에서 그들의 관계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51년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 71년 72년 73년 74년 75년 76년 77년 78년 79년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이제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며 잡고 있던 그녀의 손을 놓았. 그렇게 그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인수합병 계약서에 강도진의 도장이 찍히는 순간 한성그룹의 거대한 심장부는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회의실을 가득 메우고 있던 긴장감은 이제 체념과 수능이라는 무거운 공기로 바뀌었고 임원들은 새로운 권력자인 윤세연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도진은 자신이 서명한 서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서도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 절차가 아니라 강도진이라는 인간의 자존심과 정체성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윤세연은 서류를 비서에게 넘기며 차가운 목소리로 즉각적인 구조조정을 선포했고 그 첫 번째 대상은 회사를 좀먹고 있던 내부의 암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윤세연의 지시에 따라 회의실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고 그 위에는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최미라의 범죄 행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화면에는 최미라가 경쟁사 태산그룹의 임원과 미뢰하는 사진부터 암호화된 메신저로 기술 문서를 전송한 로그 기록, 그리고 차명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리베이트 내역까지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강도진이 흥신소를 통해 알아낸 정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으며 윤세연은 RS캐피탈의 정보망을 이용해 최미라의 자금 세탁 경로와 배후 세력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회의실은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아수라장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최미라가 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강도진을 향해 억울하다며 소리를 질렀지만 강도진은 고개를 돌려 그녀의 시선을 외면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번진 화장은 한때 한성그룹을 쥐락펴락하며 오만하게 굴었던 비서실장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윤세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최미라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서늘한 눈빛에 압도된 최미라는 발악하던 입을 다물고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윤세연은 손에 들고 있던 두툼한 증거 자료를 최미라의 발 앞에 던지며 이제 연극은 끝났다고 차갑게 선고했습니다. 최미라는 바닥에 흩어진 증거들을 보며 사색이 되었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고 강도진을 향해 독서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산업 스파이 짓을 한 것은 맞지만 회사를 망친 진짜 주범은 무능하고 멍청한 강도진이라며 악을 썼습니다. 그녀는 강도진이 자신에게 빠져 회사 기밀을 술술 불었던 일화들을 임원들 앞에서 떠벌리며 자신은 그저 바보를 이용했을 뿐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강도진은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그녀의 말이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었기에 반박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여자가 자신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광경을 목격하며 강도진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농락당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윤세연은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손짓을 했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들어와 최미라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끌려나가는 순간까지도 강도진과 윤세연을 저주하며 발악했지만 차가운 수갑의 감촉과 함께 그녀의 파멸은 확정되었습니다. 최미라가 사라진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임원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윤세연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이사회를 정리하며 이번 사건에 연루된 모든 관련자를 색출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는 공포를 넘어
경외심을 불러일으켰고 한성그룹의 질서는 그녀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넓은 회의실에는 강도진과 윤세연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강도진은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윤세연에게 다가갔지만 그녀와 자신 사이에 놓인 거대한 테이블이 마치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입술을 열어 간신히 미안하다는 말을 내뱉었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실수와 오만을 후회하며 아주 작은 기회라도 다시 주어질 수 없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윤세연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차가워서 그 어떤 감정도 읽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윤세연은 강도진의 사과를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서류 가방을 정리하며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사과는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에게 하는 것은 구질구질한 변명일 뿐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녀는 강도진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사랑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권력을 잃고 비참해진 자신의 처지에 대한 연민일 뿐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강도진은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에 말문이 막혔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이기심을 들킨 것 같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강도진은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고 회사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그 기억만이라도 부정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윤세연은 차갑게 웃으며 강도진이 사랑했던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빛나게 해주던 윤세연이라는 부속품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떠나던 날 밤 강도진이 파티장에서 보였던 그 경멸 어린 눈빛이 바로 그들의 관계를 정의하는 진짜 모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과거의 추억은 이미 폐기 처분된 데이터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윤세연은 강도진에게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 통보했는데 그것은 그에게 죽음보다 더한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강도진은 명예회장이라는 허울 좋은 직함을 유지하되 경영에는 일절 관여할 수 없으며 모든 결재권은 박탈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본사 건물의 가장 구석진 사무실로 밀려나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자신의 회사가 타인의 손에 의해 개혁되는 과정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윤세연은 그것이 강도진이 지켜야 할 마지막 책임이자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를 망친 대가라고 못 박았습니다. 강도진은 감옥 아닌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음을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한성그룹에는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윤세연이 이끄는 구조조정본부는 정광석화처럼 움직였습니다. 무능한 임원들은 줄줄이 해임되었고 최미라와 연루된 부서들은 통폐합되거나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윤세연은 기존의 낡은 관행을 모두 타파하고 성과 중심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 반발은 가차없이 진압했습니다. 그녀의 일 처리는 잔혹하리만큼 냉정했지만 그만큼 효율적이었고 회사의 재무 상태는 빠르게 호전되어 갔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점차 회사가 살아나는 것을 체감하며 윤세연을 절대적인 리더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진은 자신의 좁은 사무실에 갇혀 그 모든 과정을 CCTV 화면을 통해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한때 자신이 호령하던 복도를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 활기차게 돌아가는 회의실의 풍경은 그에게 낯선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고 결제 서류 한 장 올라오지 않는 책상은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회사에서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윤세연과 마주칠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를 모르는 사람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럴 때마다 강도진의 가슴은 난도질 당하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강도진은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윤세연이 남기고 갔던 업무 일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는 너덜너덜해진 그 일지 속에 담긴 윤세연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현실의 윤세연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일지의 한 페이지에 적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라는 문구를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미래는 자신의 손으로 찢어 발겼고 이제는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창가로 다가갔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마주했습니다. 강도진은 윤세연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휴대전화 화면을 켜고 망설이다가 결국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신 책상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내 윤세연에게 전하지 못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구구절절한 변명 대신 오직 미안하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만이 반복되는 그 편지는 그의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갔습니다. 그는 이 편지가 결코 그녀에게 닿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터져버릴 것 같은 심장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성그룹은 완벽하게 윤세연의 색깔로 물들어갔고 시장의 신뢰도 회복하여 주가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언론은 윤세연을 철의 여인이라 부르며 그녀의 경영 능력을 찬양했고 강도진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강도진은 뉴스를 통해 윤세연이 세계적인 경제 포럼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면 속의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당당해 보였지만 그 빛나는 모습 뒤에는 그가 준 상처를 딛고 일어선 처절한 노력이 있었음을 알기에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는 화면 속의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닿는 것은 차가운 모니터 유리뿐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겨울이 찾아왔고 첫눈이 내리던 날 강도진은 옥상 정원에 올라가 하얗게 변해가는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년 전 윤세연과 함께 이곳에서 첫눈을 맞으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줄 알았고 그녀가 언제나 곁에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바람과 쓸쓸한 고독뿐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바람에 실려오는 윤세연의 향기를 느끼려 애썼지만 매연 섞인 도시의 냄새만이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윤세연은 이제 그에게 닿을 수 없는 별이 되었고 그는 그 별을 바라보며 평생을 후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소유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이며 신뢰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쌓아가는 것임을 너무 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강도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옥상 난간에 기댔고 그의 등 뒤로 화려하게 빛나는 한성그룹의 로고가 마치 그를 비웃는 듯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한성그룹은 과거에 부실했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재탄생해 있었습니다. 윤세연의 주도 아래 진행된 대대적인 구조 조정과 신사업 확장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고 그룹의 시가총액은
인수전보다 3배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서울 도심의 우뚝 솟은 본사 사옥은 이제 미래 산업의 메카로 불리며 밤낮으로 불이 꺼지지 않는 열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윤세연은 경제 매거진의 표지를 장식하는 단골 인사가 되었고, 그녀의 경영 철학을 담은 자서전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젊은 여성들의 필독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강도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 그 자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한때 이 제국의 황태자였던 강도진은 사옥의 가장 외진 별관에 위치한 명예회장실에서 유령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실권도 업무도 없는 그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마주쳐도 어려워하거나 존경을 표하기보다는 동정 어린 시선이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강도진은 그 시선들을 견디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지만 이것이 자신이 짊어져야 할 업보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감내했습니다. 화려했던 파티, 굽실거리던 사람들, 그리고 오만했던 자신의 과거는 이제 빛 바랜 흑백 사진처럼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 오후, 본사 로비에서 국제포럼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윤세연의 환송식이 조촐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강도진은 우연히 별관에서 나와 본관으로 향하다가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기둥 뒤에 숨어 그녀의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윤세연은 세련된 트렌치코트 차림으로 임직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얼굴에는 과거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편안하고 진심 어린 미소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유능한 인재들이 가득했고, 그들 사이에서 윤세연은 누구보다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강도진은 그제야 자신이 윤세연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은 그녀를 보호하고 사랑해준 연인이 아니라 그녀의 날개를 꺾고 좁은 세장에 가두어둔 간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지금 저토록 아름답게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강도진이라는 족쇄가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거나 안부를 묻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자신의 등장이 그녀의 완벽한 그림에 오점을 남길 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이제 그녀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고 영원히 사라져주는 것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윤세연이 공항으로 떠나는 차에 오르기 직전 그녀는 문득 시선을 돌려 강도진이 숨어있는 기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도진은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숨을 죽였지만 윤세연의 눈빛은 그곳에 머물렀다가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강도진은 더 이상 애증의 대상도 복수의 대상도 아닌 그저 풍경의 일부와 같은 무의미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 무관심이야말로 강도진에게 내려진 가장 잔인하고도 완벽한 형벌이었습니다. 미움이라도 남아있다면 아직 관계가 이어진 것이겠지만 무관심은 두 사람 사이에 우주만큼 넓은 단절이 존재함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차량의 문이 닫히고 윤세연을 태운 행렬이 멀어지자 로비에 남아있던 직원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강도진만이 홀로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그는 터벅터벅 걸어 텅 빈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고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5년 전 두 사람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에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지만 사진 속에 윤세연은 웃고 있으면서도 어딘가 슬퍼 보이는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진은 이제야 그 눈빛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이미 외로웠고 자신은 그 외로움을 방치한 채 자신의 성공에만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계절이 지나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찾아왔지만 강도진의 시간은 멈춘 채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차 세상과 단절된 채 고립되어 갔고 가끔 들려오는 최미라의 교도소 소식조차 그에게는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습니다. 최미라는 감옥 안에서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강도진을 원망하며 살고 있다는 전언이었지만 강도진은 그녀 또한 자신과 같은 피해자이자 가해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욕망이라는 불 속으로 뛰어든 불나방들의 최후는 모두 타버린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곱씹으며 남은 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뉴욕의 화려한 컨퍼런스 홀에서 윤세연은 올해의 글로벌 리더상을 수상하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환호성 속에서 그녀는 트로피를 높이 들어 올렸고 수상 소감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지난날의 고통과 시련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것들은 이제 그녀를 단단하게 만든 걸음이 되었을 뿐 상처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배신은 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증명할 기회였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고 서울의 좁은 사무실에서 낡은 TV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도진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면 속의 그녀는 너무나 눈부셔서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지만 그는 그녀의 마지막 말이 자신에게 보내는 작별 인사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그를 떠나 더 넓은 세상으로 비상하고 있었고 그는 땅에 남아 그녀가 남긴 그림자를 껴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강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TV 전원을 껐고 화면이 꺼진 검은 브라운관에는 초라하게 늙어버린 자신의 얼굴만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오만했던 남자는 뒤늦은 후회 속에 영원히 갇혀버렸고 상처 입었던 여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여 가장 높은 곳에 올랐습니다. 윤세연이 걸어가는 길에는 더 이상 누군가의 내조나 희생이 아닌 오로지 자신의 능력과 성취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도진은 먼 발치에서 그녀의 빛나는 비상을 지켜보며 자신이 놓친 것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인생의 전부였음을 뼈저리게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있을 때 지켜야 하며 한번 떠나버린 기회와 사람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냉혹한 진실만을 남긴 채 두 사람의 운명은 영원히 갈라졌습니다.